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대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무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 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 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었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낳지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식이었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다가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처음부터 시모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상당히 잘 대해주셨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지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불편한 다리로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모와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뭐라도 해야만 했었죠. 하지만 계속되는 다리의 불편함이 제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을 다시 한번 쏟아내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면서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고 말았죠. 남편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제가 노력하는 것도 봐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모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1년 동안 연락을 끊고 말았죠. 네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내 아들은 고생을 안 했겠지. 이게 누구 탓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아들이 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아이라도 가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다리가 불편해서 아이를 가지면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할 것 같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더 이상 고생만 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행이 생겨서 한쪽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게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사람 몸에 장애가 생겼다고 내쳐야 한다는 엄마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닥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 저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이니? 절심까지 박아서 절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몸이 회복된다는 건데?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니?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만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속은 지금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안 보이니? 이런 결혼 생활 보고 싶어서 너를 보낸 줄 알아? 결혼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야. 서로가 공평해야 되는 거라고.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분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저희 지켜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부탁? 너 지금 나한테 부탁이라고 했니?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죄송해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 말 말고는 없는 거냐고. 뭘 하고 있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놔야 내가 그걸 믿고 지켜보던 할 거 아니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뭘 하고 있는데? 당장 결과물 좀 내놔 봐라. 왜 말을 못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보여달라니까. 아직 준비 단계라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는 거지? 성과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 이러면서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면 세상 사람 전부 다 부자 됐겠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오길 바라는 거니? 시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희 부부 문제를 왜 시모가 참견하냐면서 처음으로 목소리 높여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시모도 처음 봤는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면서 시모를 강제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시모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죠. 남편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저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주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단력으로 한동안 시모의 눈치를 안 보며 살아왔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나서 재활치료 1년, 그리고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1년, 총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었는데 1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었던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다시 접근을 시도하셨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었던 건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는 행동들이 똑같다면 저희 부부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 연락을 시도하셨을 때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상당히 조심하셨어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것 같아 시모를 이해해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안심이 되긴 하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둘 중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동안 이 정도의 성과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둘이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섣부르게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일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엄마한테 서운한 게 다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 최대한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방 하나는 비워놓긴 했지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갑자기 주무시고 가신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엄마와 저희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연락도 안 했다. 내가 너희한테 왜 연락을 했겠니? 오래간만에 며느리가 해준 밥이나 한번 먹어보자. 다리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시모와 연락이 되고 처음 얼굴을 보게 된 날 남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날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를 내어드리게 되었고 저녁까지 대접해 드렸었죠. 문제는 다음날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시모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같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모가 편한 시간대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실 때 빼곤 일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쇼핑몰 창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이 움직여야만 해서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빠진 상태라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리도 불편해서 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방문을 열며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니? 너는 시애미를 굶길 작정이야?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의 거르다시피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에휴, 그래봤자 푼돈이지. 일하는 거에 비해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데 밥은 넘기고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 배고프다니까. 시모는 댁에 가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를 무시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점심 식사를 차려드린 뒤 저는 또다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라 택배 오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포장해야만 했어요. 시모는 제가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리가 꽤 괜찮아졌나 봐. 그래도 작년보다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그게 문제는 없겠어?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서? 그럼 아이 계획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어? 한두 살 더 먹으면 나중에 아이 가지려 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여건이 안 된다고 아이를 가지는 게 두렵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네가 원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서둘러 계획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손주 하나 낳아주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야. 저도 아이를 가지는 거에 고민은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아이 계획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입 아프게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심히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네가 손주를 낳아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옆에서 도와줄 거 아니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에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년 전에도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거야. 아유, 속 터져. 밥 다 먹었으니까 후식이나 좀 내와봐라. 갑자기 저한테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작정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 남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건데 시모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아예 저희 집에서 눌러붙어 사시려는 것 같아 보이길래 겉으론 표현을 안 했지만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전화를 했길래 잠깐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닥달하기도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불편해하는 남편한테 침착하게 설명한 뒤에 저녁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도 그날 하루의 업무를 끝낸 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의 방문을 노크한 뒤에 바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까지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시냐는 거였죠.
저도 불편하지만 남편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았고, 제가 일하는 거에 지장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는 돌아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룻밤 주무셨으면 나중에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집 부릴 일이에요? 엄마,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내가 1년을 못 봤더니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으셔도 잘 지내왔었잖아요. 엄마가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적응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무신 적 없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며칠만 더 있다가 가도록 하마.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니? 며느리 저녁 준비 다 끝난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밥부터 먹자. 시모한테 1년 동안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는지 더 이상 시모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배려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던 남편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한 듯 보였고 저 또한 매번 시모의 수발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일도 해야 되고 시모까지 챙겨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참는데 한계가 왔는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싸우기 싫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계속 버티고 나가지 않으시는 시모의 행동들에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했었죠. 결국 남편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다음 날은 무조건 나가겠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재차 여쭤봤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듯 싶었죠. 그렇게 한바탕 한 뒤에 남편과 함께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 진지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시모의 행동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아 조만간 저희가 시댁에 한번 방문해서 시모의 기분을 풀어드리는 걸로 의견을 합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옛날 같았으면 당신이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표정도 어두워 보이시고 당신 출근하면 밥때 말고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으셔. 확실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상황을 봐봐. 나는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지금 일이 한창 잘 돼서
쉴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챙겨드릴 수 있겠소? 그리고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당신 내일 처가댁에 다녀오지? 이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용돈이야. 각각 5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 내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테이블에 올려둘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도와주신 건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챙겨드리면 되잖아. 두 분께서 당신을 믿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내 손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챙겨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드리고 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니까.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있잖아. 올해까지만 회사 일 마무리하고 당신 일 도와주도록 할게.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로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다리만 괜찮았다면 저희 삶은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가 훨씬 더 좋은 상황들도 많았으니까요. 항상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는 만큼 저 또한 시모와 단둘이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챙겨드리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을 해서 정신없이 문 앞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시모는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면서 먼저 집을 나서셨고 저는 시모를 배웅해 드린 다음 용돈까지 챙겨드린 후 뒤이어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리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드리라고 했던 용돈이 생각이 나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신 두 분께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셨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보단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신 뒤 저를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자 뒤이어 봉투를 확인하시고 아빠도 같은 표정을 보이시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다시 봉투를 돌려받은 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종이라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드리라고 챙겨줬던 용돈 봉투 안에 50만 원이 아닌 5천 원 마트 쿠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봉투 안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쿠폰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며 저에게 건네해 주셨고 글씨가 적힌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네 집은 내 아들 주머니 털 권리가 없다며 뒷면에 적어 두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는 용돈을 전부 가져가 버리셨던 거였어요. 안방 테이블에 올려뒀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보면 남편과 제가 전날에 나눴던 대화에 대해 엿들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고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려 그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함께했던 자리는 전부 망치고 말았어요.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수가 줄어들으셨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드리고 가실 때 용돈까지 따로 챙겨 드렸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셨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자리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도 시모에게 수도 없이 연락을 취했지만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열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저는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5,000원짜리 마트 쿠폰을 보여주면서 뒷면에 적힌 내용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겪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5,000원 마트 쿠폰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시모가 용돈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 돈을 빼가시고 마트 쿠폰을 넣어두셨는지 부모님께서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시고 당황스러워 하셨다는 설명을 하자 남편도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일이 있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잘못된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 안 계시는 건지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한참 동안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동네 주민분께서 저희 부부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시모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말이라 당황스러워하던 남편은 주민분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동네 분께 듣게 된 내용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을 때 시모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으셨는지 남편과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해보고 무작정 당신 혼자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움직이시다가 시모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사기꾼이 시모에게 접근해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갔고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이미 투자를 위해 빚까지 진 상황이라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 갑자기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해서 한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치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고 있으셨던 거였죠.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시게 되자 당분간 전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이미 저희는 그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던 상태라 돈이 다 떨어지시면 분명 또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도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며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상태라 모든 걸 거절했어요. 그 난리를 치셔놓고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요? 돈 다 떨어지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많은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으시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 드릴 용돈을 왜 엄마가 가로채 가신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투 안에다가 마트 쿠폰을 넣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럴 거면 왜 저희와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빚이 4억이나 있으시다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계속 이 사람한테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도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낼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이제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인연 끊고 사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저희와 좋은 관계 유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고생해서 벌어오는 돈을 아무 노력 없이 사돈 분들이 받아가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돈 빼간 거다. 어머님, 뭔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고요. 말이 용돈이지 저희가 빌린 돈에 대한 빚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챙겨드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때 되면 돈만 뺏어 가려 하셨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땐 온갖 막말 퍼부으시고 상처 주신 다음 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4억 빚 생긴 거 갚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벌려놓은 거 수습하고 싶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매달 2천만 원씩 수익이 찍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4억에 대한 빚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저와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뭐라고 그랬니? 2천? 아니 그럼 지금 네가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서 물건 포장해 택배 보내는 게 월 2천만 원을 벌고 있었던 거라고? 이까진 일이?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집에서 내쳤고 다시 얘기 좀 하자며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벌려놓은 빚 좀 갚아달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이까지 임신해서 그동안 혼자 하던 일을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시모와 인연을 끊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니 시모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려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돈 봉투에 마트 쿠폰을 넣어놨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예 만나주지 않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원룸 하나 구해드리긴 했는데 생활비까지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남편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정하셔서
식당 일을 시작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단호히 거절한 상태입니다.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 시모가 꼭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